한밤중 법원에서 발생한 초유의 집단 난동 사건. 그 배후에 일부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선동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정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맞춤 배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편리함의 이면에 도사린 확증 편향은 정치적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비극적 참사에 대한 혐오까지 부추기는 상황. 추천 알고리즘에 덫에 빠진 한국 사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알고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는 규칙의 집합인데요. 이 핵심은 입력된 자료와 출력 유도 부분입니다. 즉, 이용자의 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관심 있을 만한 아이템을 제안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동 추천 기능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 광고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되도록 오랜 시간 플랫폼에 머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들 업체가 활용하는 게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해주니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동시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단순히 취미나 취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정치, 사회 이슈와 결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위대가 법원 앞을 막아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곧이어 유리창을 박살내고 건물에 난입합니다. 집기를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119 영역이다. 119 영역이야. 나와봐. 점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격앙된 사람들이 일제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현장을 지켜본 가운데 이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공격당한 전례 없는 사태. 지금까지 100명 넘게 입건됐고 단일 사건으로는 28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됐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유튜버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수사당국이 법원 난동 사태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 뒤에서 이를 조종한 세력까지 차단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선동 혐의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선동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컨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잘못됐다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였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갖춰줘야죠. 네, 법원 난동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와 별개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과격한 주장이 사회 분열을 넘어서
범죄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최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개심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이 남성, 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선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신변을 위협받아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증오 정치의 주요 배경으로 이 추천 알고리즘이 키운 확증 편향을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천번 집회 참가자들에게 각각 어디에서 뉴스를 보는지 물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유튜브라고 답했습니다. 기성 언론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TV 뉴스 딴 데는 믿을 수가 없어. 견해 없이 정말 사실만 보도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보고 그딱 사실로 내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중에선 특정 주류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맞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유튜브를 함께 본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거 미디어에서 주로 안 다루는 것들은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접하고 그러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언론 수용자 조사에선 TV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신문과 라디오를 제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플랫폼의 절대 강자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뉴스 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노트북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든 뒤 유튜브에 접속해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이 상반된 두 개 채널의 콘텐츠를 각각 켠 뒤 영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 재생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중간중간 처음과 유사한 정치 성향의 콘텐츠를 보는 방식으로 시청 기록을 쌓았습니다. 4시간이 지난 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반복 시청을 마친 뒤 피드로 돌아와 처음으로 추천된 영상 15개를 살펴봤습니다. 처음 시청한 영상과 정치 성향이 같은 영상들이 추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 시청한 영상과 아예 다른 성향의 유튜브 영상은 추천되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형성된 건데 전문가들은 편리함의 이면에 자리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특정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의존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중독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확증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을 배척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중간쯤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연이라도 접할 수 있는 다양성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굉장히 괴물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확증 편향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더 있지요? 맞습니다. 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이 상품이 노출되는 빈도와 배열 등을 결정하는 것도 이 알고리즘의 몫입니다. 만약 특정 상품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특정 제품을 더 잘 보이게, 잘 팔기 위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 이 PB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제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쿠팡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네, 쿠팡은 PB 상품을 우선 추천 진열하는 건 이 유통업체들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이 PB 상품을 고객 눈에 잘 띄는 골든존에 먼저 배열하는데 왜 온라인 유통업체만 문제를 삼느냐는 거죠. 네, 관련 사안은 지금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맞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철조망에 묶인 추모 리본들이 쓸쓸히 흩날립니다. 적막감에 휩싸인 공항과 한쪽에 놓인 희생자들의 영정. 유족들은 아직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 때 항상 놀러 가고 항상 장모님 댁에 항상 많이 모여서 밥도 많이 먹고 또 처제가 또 저를 되게 좋아했고 깊게 파인 상처에 감당 못할 고통 역시 그대로입니다. 또 보러 가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와요. 갈 때는 또 가슴이 또 먹먹하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런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온라인에 퍼진 각종 거짓 정보입니다. 참사 조작설과 기획설은 물론 유족 대표가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허위 사실들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획 테러인 방식 아닙니다. 이렇게 제보되었습니다. 음모론을 담은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사이 혐오의 대상이 된 유족들의 아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솔직히. 갈라치기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과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 정보와 혐오글은 이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말초적 소재의 영상 등이 관심을 끌면 추천 알고리즘이 여기에 날개를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키보드 뒤에서 뭔가 상상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자극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질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의미의 크리에이터예요. 네, 이런 알고리즘 중독이 여론 양극화와 또 혐오 정서 확산 외에도 이용자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요? 맞습니다. 이 짧고 강렬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접하다 보면 이 집중력과 인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하나만 더 하다가 잠을 못 자면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이 알고리즘이 제공한 정보만 받아들인 나머지 이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참사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보는 시간을 사실 체크를 좀 해보면 불안과 비례합니다. 틀림없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동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학습되어져서 나의 행동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도 이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곤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폐해로 꼽히는 확증 편향.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균등하게 제안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관한 기사의 견해를 비판과 지지, 중립으로 나눈 이른바 입장 탐지 기술을 통해 생각의 틀이 치우칠 위험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입장 탐지 기반 뉴스 추천은 이제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제 최대한 다양한 관점의 기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관점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외면하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체류 시간이 매출과 직결된 터라 쉼없이 자극적 영상 등을 소개하는 알고리즘이 기업 입장에선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 나쁜 뉴스들을 생산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인 노력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적 규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또한 한계가 뚜렷합니다. 업체들이 알고리즘의 자세한 작동 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1월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 선택 절차를 명확히 알리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역부족이란 의견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미디어는 민생이고 알고리즘도 분명히 민생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국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법도 촘촘하게 만들고 규정, 제한 그리고 뭐 부작용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해외에선 알고리즘 기술의 투명성과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부터 EU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 이 법은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그리고 플랫폼 업체 책임과 이용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당국이 모니터링을 할 경우 기업의 알고리즘 접근 권한과 관련 설명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선 알고리즘 책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알고리즘이 차별을 초래하진 않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법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규제보다는 먼저 사용하게 하되 문제가 생기면 아주 이제 강력하게 해당 부분들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사후 설계 초점이 있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사전 규제를 계속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EU 이런 인공지능법이 달려 있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사자인 이용자들은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최근 스스로 알고리즘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자동 추천 옵션을 해제하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은 피드에 뜨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 자극적인 영상에 관심 없음이나 채널 추천 안 한 버튼을 눌러서 더는 비슷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뜨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등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였는지 아니면 유튜브가 의도한 결과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유튜브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려는 건 뭔지,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